왜 그러면 멀리 내다보는 투자를 해야 할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노동은요, 더 이상 우리의 평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뭡니까? 바로 고령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초고령 사회야, 고령화 사회야, 초고령화 사회야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사회는 현재 고령 사회예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다시 말해서 고령자죠.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대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미 14%를 넘어서면서 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다, 고령 사회다, 초고령 사회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세계 어떤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1900년대, 1800년대 고령화율이 가장 낮았었어요. 젊은 인구로 많이 가득 찬 나라였던 거죠. 근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져요. 다시 말하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어떻게 보면 1970년대, 80년대 고령자 비중이 가장 낮았던 젊은 나라에서 이제 2030년대, 40년대로 가면서 가장 고령자 비중이 높은 늙은 사회로 가고 있다는 사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사실. 어쩌면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라는 그 근거에는 저출산이 함께 맞물리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코로나19 이전이에요, 사실. 2019년 11월인데요. 데드크로스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서 결혼도 미뤄지고 출생도 미뤄지면서 실제 출생아 수가 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충격으로 더 많아지는 경향성도 있는데요, 안타깝게. 그런데 이런 데드크로스가 더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고령화의 진전 속도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진전될 수 있겠구나. 그런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령 사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왜 투자 관점에서 고령 사회를 논하느냐? 중요한 것은 과거 사회에는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음으로써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좀 똘똘해서 나를 부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시대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나를 부양해 줄 자녀가 부족해진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더 오래 사는데 더 오래 사는 나를 부양해 줄 아이가 부족한 거예요. 이제 한 명 나니까요. 한 명도 안 나니까. 그러면 두 명의 부부를 한 명도 안 낳는데 누가 나를 책임지느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겐 국가가 있다. 사회가 있다. 국민연금이 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최소 노후 생활비로 190만 원이 넘게 요구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당연히 적정 노후 생활비로는 2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20년 연납했다라는 가정하에서 90만 원이 조금 넘게 지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것도 지금의 가정하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많아지고 국민연금을 납입할 생산 가능 인구가 더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면 이 92만 원도 담보할 수 없고요. 또 지금의 92만 원과 10년, 20년 후에 92만 원은 또 달라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제 나는 어떻게 나의 노후를, 평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다시 말하면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들은 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바로 노인 빈곤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를 많이 낳으면 그 중에 한 아이가 나를 부양해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안 해왔었는데 이제 여건이 달라졌어요. 이제 앞으로 직면할 우리의 미래는 나를 부양해 줄 자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 스스로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찾아온 그 결과가 노인 빈곤율입니다. OECD 평균 빈곤율을 보시면 이 64세 고령자가 되기 전 단계의 빈곤율은 오히려 OECD 평균치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더 부유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노인이 돼서는 OECD 평균 빈곤율은 오히려 안정화되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급격하게 치솟지 않습니까? 바로 은퇴 직후 노인으로 진입하면서 소득절벽을 맞이하는 현상,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이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인이 아닌 시절에 노인으로 진입할 그 단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도 우리 한국 경제가 이렇게 복지국가가 되고 건강하게 견조하게 성장하면서 나를 좀 살려주지 않겠어? 나를 좀 보조해주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 전망이 아니고 OECD에서 발표한 OECD 주요국 잠재성장률 추이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빨간색이죠.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중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은 그냥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기초 체력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또 고령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은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럼 활력이 떨어지는 경제는 당연히 고용 창출 여력이 없는 경제. 일자리도 부족하고 일자리가 주어져도 노동 소득이 실제로 줄어드는 경제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초저금리 시대.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면 금리를 인상할 만한 여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낮은 금리의 시대. 지금 이미 우리는 낮은 금리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금리가 급반등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왜? 앞으로 이렇게 저성장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저금리 시대를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질문해 드려 볼까요? 1980년대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500원 정도. 요즘 짜장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네, 5,000원 정도. 이 짜장면 가격을 보여주는 거시지표도 이미 있습니다. 이 짜장면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어요. 근데 짜장면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는데 짜장면의 가치도 10배 이상 올랐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1980년대는 아버지 월급날에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음식 아니었습니까? 어머님들께서 짜장면을 좋다고 하셨어요? 싫다고 하셨죠. 왜? 비싼 물건이었으니까 아들만 먹어라 양보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짜장면 가격이 10배 이상 올랐는데 옛날에 비교해보면 짜장면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예요. 낮은 금리 시대, 무제한 양적 완화의 시대, 이런 시대가 도래되면서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더 가파르게 오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왔던 만큼 앞으로도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초저금리 시대, 더군다나 나는 저축에만 의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축한다고 한들 그 저축 금액, 저축도 하나의 투자인데 그 투자된 수익률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저축에만 의존할 것인가? 뭔가 미래 가치가 높은 자산 가치가 높게 형성될 그런 투자 수단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투자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몰렸는데요. 누가 뭐라고 카더라, 카더라 통신에 의존해서 매수하고 팔으라고 그러니까 팔고, 어제 팔고 어제 오늘 사고 이런 게 투자입니까? 어제 사고 오늘 파는 방식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투기입니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나는 투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가? 투자는요,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서 어떤 유망한 산업이 있을까? 그 유망한 산업을 어떤 기업이 이끌어갈까? 그런 기업에 내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기업과 동업자가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그 주식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 그게 투자거든요. 더군다나 투기 방식, 어제 사고 오늘 팔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 성공할 수 있다고 쳐보죠. 근데 성공할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봅시다. 근데 어제 성공할 확률은 2분의 1, 50%였는데 오늘 또 연속으로 성공하려면 또 2분의 1 곱하니까 4분의 1로 줄어요. 또 내일 또 성공하려면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또 해야 됩니다. 8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투기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잃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앞으로 미래가 예측이 더 불가능해져요. 격동의 시기예요.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시카고 옵션 거래 변동성 지수를 보세요.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제하고라도 그냥 이 변동성 그 지수 자체가 레벨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또 어제 투자하고 오늘 또 팔고 하는 투기적인 방식으로만 의존할 것인가? 투기가 아닌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여러분이 멀리 내다보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해 드리면서 이번 챕터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